안녕하십니까.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기간인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다시 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와 함께 제한적 우라늄 농축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북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용인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네이토죠.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이슈가 실질적으로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핵 질서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대북한 핵무력 대칭 전력을 주장해 오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 오신 대표적인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창희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북핵 앞에선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명쾌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저서, 책들이 이 분야, 즉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슈에 대한 고전적인 책이 되어 이미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 담론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정성장 부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고, 바로 옆에 이창희 교수가 전략 고문으로 있는 한국 핵안보 포럼이 핵안보 프로젝트 10과 2권을 발간할 수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3권과 4권이 준비돼서 발간될 예정입니다. 자, 이 4권의 총서에는 대략 50여 분의 국내외 국제 정치, 안보, 국방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이처럼 전문가 그룹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지난주 있었던 트럼프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승인, 또한 제한적 우라늄 농축 허용, 그리고 북핵의 사실상 인정과 연계하여 두 분의 의견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교수께서는 반핵 정서가 매우 강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북핵 앞에서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을 최근에 집필하셔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핵 정서가 굉장히 강한 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본 국민들이 갖는 반핵 정서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깊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에서 국제법, 국제정치를 공부를 했고, 또 이 북핵 앞에선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요, 첫째는 한국의 해방과 독립이 결국은 이제 일제의 패망 때문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제의 패망은 뭡니까? 원자폭탄 2발을 이제 일본이 피폭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패망, 즉 원자폭탄에 의한 패망과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그 분단과 독립, 또 남북한의 어떤 대립, 체제 경쟁을 거쳐서 결국 북한이 이 한국보다는 체제 경쟁에 뒤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에 이렇게 이제 나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그 책을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의 냉혹함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본이 겉으로는 이제 피폭국으로서 뭐 비핵 삼원칙,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정책을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이면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핵 항모가 핵무기를 탑재한 채에 일본에 들어왔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어떤 그런 국제법적인 당위나 명분만으로는 절대 흘러가지 않는구나라는 점을 또 느꼈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어떤 이 평화와 안정을 이제 해치고 있는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피해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이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찬희 교수님께서 이 현재 우리 이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쉽지 않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즉 한일 양국이 대북핵에 대한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한국 양국이 어떻게 보면 그 대북핵에 대한 대처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가능성까지 제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정송장 박사, 우리 세종연구소 부소장께서 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언제부턴가 자체 핵무장,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시게 된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한국이 뭐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먼저 알아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북한 정치를 프랑스에서 연구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세종연구소에서 남북 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북한 정치 문제가 군사 문제랑 또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군사 문제를 연구하다가 또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또 핵 문제를 또 연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핵 문제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제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뭐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폭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이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명예를 떨쳤던 일본 제국주의가 원자탄 2발 맞고서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수폭탄이라는 건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한 10배 정도는 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생존용이라든가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은 수폭탄까지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수폭탄을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에 떨어뜨린다. 강원도든 뭐 남쪽은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한 발에 떨어뜨린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원자폭탄 2발 맞고 상복을 했는데 그보다 위력이 10배 이상 된 수폭탄 떨어진다고 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심각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핵개발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핵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그 시점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 처음 당선이 됐죠. 그게 16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2016년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중국과 북한 핵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핵무장을 본인은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제 2016년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인 2015년에 미국 과학자협회장인 이 퍼거슨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걸 용인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을 막을 수 없을 때.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에 제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수개월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과거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례도 이제 들어가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핵무장도 핵 제재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핵무장을 용인했고 그리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을 위해서 파키스탄 핵무장도 용인했다. 한국으로부터 많은 반도체라든가 많은 어떤 전자제품 등을 미국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핵 금기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뭐 국내에서 아주 외로운 목소리 이창현 교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외로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이제 2022년부터 아주 근본적인 큰 변화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 박사님 말씀이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2016년 1월에 아마 이제 대륙간 탄도탄 화성 그 시험 발사 그게 이제 수소폭탄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큰 충격을 받으시고 핵자강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신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현재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핵 보유 국가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스스로 포기한 국가잖아요. 그 침공과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건 북한이 연 지금 10만 명 이상의 최고 정예군을 지금 파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골적인 어떤 그런 핵위협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22년까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공 이전까지 핵 금기 사항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창현 교수님이 북핵 앞에서는 우리의 책을 낼 때도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들은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저기 정 박사님이 이제 예. 제가 2019년에 이 책을 낸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2020년, 21년에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같이 우리 한국의 핵자강에 대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 이전까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국 사회 일종의 핵 금기. 예.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핵 금기 사항이 아직까지 맞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저번에 정성장 그 부소장 정성장 박사가 주관한 그 세종여에서 주관한 그때 포럼에도 제가 참석해서 보면 많은 패널 중에 상당한 분이 아직까지 핵 금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창희 박사님 국제법 전문가십니다. 그다음에 정성장 부소장님 죄송합니다. 부소장님에서 이런 분이 상당히 전문가 그룹을 많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어떤 핵 금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 먼저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서 북한의 그 노골적인 핵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한국의 핵 금기가 가기 시작했죠. 예. 이것은 이제 1990년에 시작된 냉전의 붕괴, 냉전의 와해부터 우리가 국제 안보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냉전의 어떤 흐름에 맞춰 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핵무기도 뭐 포기하자 뭐 그런 이제 운동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에 있던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3개국의 핵이 가장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의 핵을 미국, 영국, 러시아가 안전 보장을 해줄 테니까 빨리 그 핵무기를 러시아로 옮겨라. 과거 소련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다가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3개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전 보장은 문제 없다라는 어떤 말을 믿고 우크라이나까지 핵탄두를 전부 다 러시아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게 뭐 어떤 저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은 적게는 2,000개, 많게는 4,000개 정도, 4,0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지금 당시 옮겼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러시아의 침공, 또 2022년 그 앞에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략 그리고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그때부터 이제 전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14년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멀리 떨어진 유럽의 어떤 일이고 그렇게 유럽 사람들처럼 관심은 안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학회를 독일이나 프랑스에 갔을 때 엄청나게 그 국제법, 국제정치학자들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 병합을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특히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결국 2022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당시 그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든지 뭐 그냥 단순한 안전보장 그런 국제법적인 이상이나 명분이나 당위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 그 국제법을 지탱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국내의 상황을 잠깐 첨언을 드리면 대략 박근혜 정부 시절이겠죠. 그죠? 4차, 5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차 핵실험을 하고 극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제 평화 공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은 우리가 뭐 하노이 베트남에서의 어떤 그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이제 1990년에 시작된 냉전의 붕괴에 우리가 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현혹됐다 그럴까요? 속아가지고 곧 한반도에도 유럽과 같은 어떤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착각했던가. 현실은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 체제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그 동유럽에 왔던 그런 식으로 평화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한반도는 독특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처음부터 절실하게 느낀 건 아니지만은 차츰차츰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어떤 의문을 처음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던져본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부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결국 핵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2022년에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제로가 됐다. 그렇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 이게 상당히 전문가들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 2022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그들이 개발한 핵 개발은 미국 핵전쟁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4월부터 전술핵 무기 전방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전방에 설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공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방에 배치한 거는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전문가들도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던 진보적인 전문가들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요. 예. 그래서 2022년에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안보 관련 세미나에 가면은 누군가 한 명은 드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줄 용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을 개발해야 되냐.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골 대통령이 그럼 당신네들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니까 케네디가 답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가는 곳마다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상이고 또 그때 그 2022년 6월 달에 제가 뭐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이제 그러니까 핵무장 논의가 좀 가라앉았는데 예. 이제 뭐 북한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다시 2022년 6월 달에 핵무장 불협성을 이제 토론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이전하고는 반응이 달랐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핵무장 얘기를 하면은 뭐 토론자들이 아주 강렬하게 반발하면서 비판하고 그런데 그때 토론자들도 반응이 그 이전처럼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고 그거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아주 반대론자가 되게 많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근데 예. 이 2022년 6월 프레스센터에서 네. 그때 발표했을 때 반응이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차분했고 네. 또 같은 주에 제가 소금 학회에서 같은 주제 발표를 했는데 또 놀라운 현상은 그때 토론자가 2명이었는데 토론자 1명은 뜻밖에도 제 의견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토론자 1명은 반대 입장 보이고 또 청중들이 대부분 다 대학교 교수나 싱크탱크 연구위원들인데 청중도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창현 교수님과 저는 외로운 싸움을 벌였었는데 청중들이라는 것 전문가들이 둘로 갈라져서 논쟁을 벌이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이미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구나 쉽지 않겠다라는 예.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2년에 제가 다시 이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핵자강 연구회를 만들까 했습니다. 전문가들만 구성이 된. 그러다가 지금 저희 핵안보 전략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청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가지고 연구회가 아니라 청년들도 참여하는 한국 핵자강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핵안보 전략 포럼으로 좀 바꿨는데 네. 이 포럼의 뭐 구성원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거는 나중에 예. 충분히 말씀드릴 또 질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5명 정도로 출범을 했는데 예. 지금은 구성원이 한 80명 정도로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정성장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북한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실제로 대남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드골 프랑스에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드골이 2차 대전 때 런던에 망명 정부를 했을 때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을 넘어가서 뉴욕이 불타고 있는데 파리를 지킬 수 있느냐. 아주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가 네이토,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제 독자 핵무장을 했죠. 지금 그게 얼마나 유효합니까? 그게 너무나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창희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크림반도 병합, 예.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했을 때 예. 사실 그때 유럽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그 병합을 했잖아요. 그 흑해를 하는 최고의 그 요충지를 병합했는데도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뭐 거의 말 못했고 오히려 독일은 러시아에 가스하고 그 메르켈 총리가 오히려 더 그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거기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 자신 있게 키예프를 향해서 자신 있게 돌격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지금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폴란드가 지금 국제법 전문가 앞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폴란드라든가 발트 상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러시아, 벨라루시하고 접경돼 있는 그런 동유럽 네이토 국가들이 지금 네이토의 보호를 그 국가들이 지금 이 보호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방산이 폴란드에 얼마나 지금 수출 많이 합니까? K2, K9, 천무, 대공, 지대지 미사일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이런 뭐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지만 우리나라 K 방산 업체들은 지금 푸틴이 해외 영업 본부장이고 예, 김정은이는 지금 국내 영업 본부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지금 한국 K 방산이 엄청 이건 물론 이제 말 같지 않은 농담이죠. 그러나 이 역설적인 농담이에요. 사실 웃지 못하는 역설적인 농담인데 지금 폴란드라든가 지금 대러시아에 접경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전혀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34개국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교수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정 박사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 침공은요. 영토 보존의 원칙, 국제법상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영토 보존의 원칙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즉 우리도 뭐 지금 우리가 뭐 서해 오도라든지 뭐 나머지 어떤 그 우리 휴전선 뭐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서해 오도가 뺏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영토의 일부분을 침략당해 가지고 남 가져가 버린다. 그건 바로 국가의 어떤 존속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겠죠. 이 박사님, 그럼 만약 북한이 서해 5도, 백령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해병대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NLL상에 미군이 지켜주지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만약에 북한이 어느 날 불시에 침공해서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요 문제 제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게요. 대청도.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케이. 그래서 그 러시아가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병합했을 때 자기의 어떤 명분은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계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세웠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은 유엔 헌장 그 2조에 보면 이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왜 유럽이 그 정도로 크림반도의 병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그때부터 이미 좀 상황을 파악하고 북핵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찍 대응했으면 됐을 터인데 일단 그때 한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차근차근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나토가 자꾸 이제 동진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어떤 자기들도 완충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침략한다 이런 걸 했는데 좌우지간 그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제일 이 심각한 그 위반을 러시아가 이제 하게 된 셈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크림반도 병합을 포함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좀 추가로 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이 만약 남한을 핵공격하면은 뭐 김정은 정권도 뭐 붕괴될 텐데 뭐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전술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서도 이제 뭐 공격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방어용 무기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소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소극적으로. 이 핵강압이라는 거, 네. 핵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런 핵강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가장 낮은 방식의 위협 방식이 핵강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핵강압. 핵강압. 예.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복 사격을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앞으로 또다시 연평도나 이제 대청도 포사격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북한 지역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보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대응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핵무기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서해 NLL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이 지금 굉장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해 NLL 이 지역은 그러니까 1953년에 그 정전협정 체결하고 나서 유엔군 사령관이 그 당시 해양법이 3.1일까지를 영해로 인정을 했으니까 3.1 기준으로 해서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근데 3.1이 북한 해안선 3.1이라는 지점에 선 그어놓고 3.1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그야말로 이제 거의 봉쇄시켜 놨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양법하고 안 맞는다 볼 수가 있는 게 3.1까지가 영해면은 이제 3.1까지 배타적으로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이지 그 밖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해 밖으로. 근데 북한은 영해 밖으로 못 나오게 했는데 북한이 해군력이 약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94년에 국제해양법이 바뀌면서 영해를 12해리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서부터 그럼 우리도 12해리까지 영해를 인정해달라.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이나 미국이 안 된다. 우리는 새 NLL 고수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반발해가지고 이 NLL은 불법 무단산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해교전이 몇 차례나 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군력이 약하니까 계속 뭐 깨지니까 북한이 뭐 지금까지 현상 타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북한이 이제 NLL 무력화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죠. 아, 저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2024년. 네네. 2024년부터. 24년도. 예, 예, 네. 4년 1월부터. 예. 그리고 만약 그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안 했으면은 NLL 무력화에 나섰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NLL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시한폭탄 같은 존재. 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만약 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북한이 현상 타파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김정은이 대청도 점령 훈련도 했습니다. 대청도 우리 땅인데 그렇죠. 우리 땅인 대청도에 대한 점령 훈련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가 우리 사회 뭐랄까 평화주의자 일부 평화주의자들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을 원하고 체제 생존만을 원하고 그런 인물이 아니고 현상 타파를 추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해 NLL에서 이제 그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확전되면은 그게 북한이 핵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보복하게 되면은 핵 가지고 사상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EMP탄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EMP탄 가지고 그렇죠. 공격하면은 네. 사람은 죽지 않는데 상당 부분 지역이 전기통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고도 우리는 보복할 마땅한 수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창희 교수께서 이제 그 발칸반도 병합 이후에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까지 이게 제공이 된 거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크림반도. 네,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난 다음에 근데 마찬가지 논리로 북한이 만약에 서해 5개 도서에 대해서 가령 그 중에 하나라도 무력 점령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너무 북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 곧 제가 곧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대응 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국제법 외에는. 근데 국제법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보듯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되죠. 네. 그거 좀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이 교수님께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제 3L이 영해를 하다가 이제 12L이로 이게 영해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입장이 이제 바뀐 거는 사실인데 사실 NLL은 당시 어떤 그런 국제해양법보다는 이제 남북한 간의 정전협정이 1953년 7월에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육지에는 딱 그건데 이 해양 쪽에는 걷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군이 뭐 도서에 대한 어떤 제해권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양보를 해서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이제 서해 5도를 이렇게 이제 북한을 둘러싸고 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3L이, 0L이, 3L이, 12L이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종의 해상 군사 분계선으로 서로 묵시적인 합의를 해서 20년 이상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제해양법 질서가 바뀌니까 북한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달라. 또 게다가 영해라고 하더라도 남의 배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합의를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두 개를 점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죠. 자,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핵이 없는 국가는 케네스 월츠가 많이 얘기했듯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없는 게 참 애석한데 사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따른 그다음에 본토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우리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북한 침공을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북한 간에는 뭐가 지금 대북한 핵무력에 대한 대칭 전략이 우린 제로 전무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투 시청자들께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요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할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자. 정성장 부소장과 우리 이창희 교수께서 2022년도 지금 이제 벌써 3년이 됐는데요. 한국 핵 안보 전략 포럼을 창설하셨어요. 하고 현재 그 포럼에 전문가들이 한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현재 전문가들만 8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요거 포럼의 창립 과정하고. 예. 그다음에 정성장 지금 포럼 대표님이시죠.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연구회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청년이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아, 청년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청년위원회가 있어서. 고무적이네요. 예. 거기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문가들의 구성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국제정치를 전공한 이제 뭐 대학교 교수라든가 싱크탱크 전문가들, 그리고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을 전공한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핵 전문가, 그리고 국제법 전문가, 그리고 전직 외교관들도 있고요. 전직 외교부 차관도 있고, 그리고 전직 예비역 장성, 사성장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청년 엘리트도 있고, 탈북민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요. 이야, 굉장히 다양하군요. 그리고 또 국적도 한국 사람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들, 일본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민간 싱크탱크로서 네. 이제 글로벌한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싱크탱크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저희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포럼에 뭐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좀 더 많긴 하지만은 진보적인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포럼에서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네. 금기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뭐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건 일절 우리가 거의 얘기 안 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주로 이제 외교안보 문제만 같이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그러니까 경쟁자, 네. 경쟁적 협력자로 봅니다. 네. 그래서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우리 포럼의 입장은 어느 정부든 간에 한국이 자책무장의 방으로 가겠다고 했을 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책무장이라는 게 뭐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뭐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이 한국의 자책무장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책도 냈고요. 또 만약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럼 국제사회가 반대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 국제사회도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 다르고 일본 입장 다르고 그러면은 각 국가별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뭐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언젠가 그런 결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핵무장도 하고 NPT도 탈퇴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 설득하고 국내도 이제 또 통합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소장님께서는 이제 한국 핵 안보 전략 포럼 거의 한 80분 정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다. 그다음에 그 포럼 구성원들의 배경에 뭐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논의 사항이 아니다. 진보 보수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거가 전혀 그 포럼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파죠. 예, 초당파적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서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이 되는 그런 포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잠깐 여기서 프랑스의 사례를 든다고 하면은 네. 그 프랑스가 이제 드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상당히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은 당신네들의 수상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상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골 대통령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지속성이 필요하다 하고서 대통령제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이제 프랑스가 분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의 원자력 그 발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여야가 많이 갈라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 잠재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 간에 상당한 정도 지금 합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에서 막 갈라져 있지만은 한국 정부가 재처리하고 농축 지금 이제 진보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 정부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재처리와 농축 능력 갖겠다 하고 또 핵잠재를 핵추진 잠수함 갖겠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힘에서 찬성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교안보에서는 사실 그동안 많이 갈등을 해왔는데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특히 그게 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협력의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모임이라고 전문가들 모임 보면
그런 말씀 드리기 싫지만 진보 보수 나뉘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라도 이 참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핵전략 포럼은 그런 거에서 무관하다. 탈피했다.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이 상당히 고무됩니다. 또 이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준비해온 사항을 이슈를 건드려야 되는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출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국책연구기관이죠.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최근 4년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냈는데 60에서 70%대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외교안보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2010년대부터 70%대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해 왔다고 지금 기술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외신도 찾아봤더니 시카고 카운슬 오브 글로벌 어페어 CCGA라고 아주 유명한 기관입니다. 이 미국의 시카고 기관인데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021년 12월에 실시한 조사예요. 조사인데 보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라는 결과도 나와 있어요. 또 조선일보가 23년 12월 29일자 보도에 보면 한국인의 70%가 핵무장 찬성이라는 그런 기사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 자료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NPT라든가 한국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핵무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제법 전문가이신 우리 이창희 교수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NPT 문제는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이제 정부 수장님께서도 이제 아까 얘기 말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NPT 탈퇴해야 이제 핵무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NPT는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NPT가 갖는 국제 정치적인 또 국제법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NPT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라고 하는 5대 핵 강대국의 핵 기득권을 인정한 국제 정치적인 합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68년에 완성이 되고 1970년에 이제 발효를 했는데, 당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압력과 당시 그 핵 비확산 추세에 맞춰 가지고 NPT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1993년에 1차 탈퇴, 그리고 이제 2003년에 2차 탈퇴, 완전히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 핵 개발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NPT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합의는 국제법적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국제법적인 명분을 내세우는가? NPT 10조에 보면요, 어떤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해가지고 자국의 지상이익이, 최대한의 이익이 침해를 당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나라의 최대 안보 위협, 지상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NPT 10조에 의해서도 그 NPT를 탈퇴할 권리가 있지만 NPT 탈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국제적인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60조에서 62조, 즉 중대한 조약의 위반과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은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 조약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NPT 탈퇴를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의 운용, 이행을 일단 서스펜션, 정지시켰다가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호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합니다. 왜냐? NPT의 이행 정지를 하게 되면요,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PT 탈퇴 없이도 충분히 그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더
사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오늘 시간 관계로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반드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거론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지금 핵무장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핵 잠재 능력은 개발이 가능한데 핵무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정 박사님도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핵무장과 관련해서 3단계 로드맵을 예, 일정한 단계를 지금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자체 핵무장의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 박사님 상당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고 발표도 하신 걸 그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자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데도 뭐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게 뭐 필수적인데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게 핵무장을 위한 TF를 구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을 1단계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2단계는 NPT에서 탈퇴하거나 이행 정지하고 그다음에 핵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이제 핵 개발해서 핵무장하고 그것을 공고화한 다음에 이제 남북 핵 균형 그리고 남북 및 동북아 핵 감축으로 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별로 시간 로드맵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이제 얼마가 걸릴지 그거는 딱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일단 이제 놀라운 사실은 네. 그러니까 1단계가 핵 잠재력 확보 단계잖아요. 네네네. 근데 뜻밖에도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네네.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은 네. 실적으로 지금 재처리하고 농축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용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하겠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에 핵 잠재력이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5년 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군요. 최소한 핵추진 잠수함까지는 뭐 건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재처리 설비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죠. 재처리 능력 갖추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재처리는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근데 재처리가 사실상 제일 어떻게 보면 더 핵추진 잠수함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협상을 해나가요.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물질 확보입니다. 그렇죠. 예, 핵물질 확보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한데 핵물질 확보를 위해서 재처리하고 농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재처리 시설도 없고 농축 시설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이 재처리하고 농축 시설을 갖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지금 만약 우리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 하려면은 이제 재처리 시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농축은 농축 시설 갖추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처리 능력과 농축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일본처럼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 만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핵무장하려면 농축보다는 재처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형 재처리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플루토늄 추출해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우는 핵실험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농축시설 갖게 되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물론 우라늄을 저농축하는 그런 시설이죠. 근데 저농축에서 고농축으로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시설이라도 일단 갖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지 저농축에서 고농축으로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농축으로 가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핵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탄 2발 중에 하나는 플루토늄탄이고 하나는 우라늄탄이잖아요. 우라늄탄 실험 안 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탄은 완전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갈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이스라엘처럼 NCND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알게 되죠. 그렇지만은 뭐 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확실한 억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핵무기를 드디어 가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당신 나라 핵무기 가졌냐라고 얘기하면 대답해 줄 수 없다. 이스라엘 경우가 그렇죠. 네,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가졌다라는 보유하고 이렇게 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확실한
상대방이 한국이 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확실한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옵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이스라엘식으로 NCND로 가면은 미국한테도 부담을 덜 주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부담을 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단점도 있는 게 그러면은 북한과 핵 감축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워요. 예. 네. 예. 지금 정 박사님이 이제 NCND란 말 언급을 하셨는데 neither conform nor deny 긍정도 예, 시인도 안 부정도 한다, 안 한다. 부정도 안 한다 예. 이런 의미고 예. 이스라엘이 사실 핵실험을 남아공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 근무실에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실에 70년대 말에 경북의 이제 대구 북방에서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시도를 2번을 했다고 최소한 2번 이상 했대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북 구미 그 북방에서 시설하려다가 CIA 포착이 돼가지고 금지됐고 중박됐고 그다음에 YS 때 또 한 번 시도를 했다가 또 그때 유명한 이제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뭐 국회의원이 지금 됐죠. 그분이 신문에 나오면서 발각이 돼가지고 또 물론 그거 아니래도 어차피 CIA는 알지 않았느냐 해서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농축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이슈는 진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방송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정부 당국자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요. 정부 예. 당국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예. 당장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외국은 한국은 핵무장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정부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다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핵무장 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해서 세계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창희 교수께서는 반대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핵무장하는 것이 동북아에 오히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사실 이 주제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2분 정도 시간 됩니까? 예, 따뜻하지만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네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 기자님? 일단 놀라웠게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들이 좀 우려했던 거는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계속 뭐 일본의 요미우리나 이런 게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산케이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면 일본에 상당히 그렇죠. 우호적인 것 같아요. 결국 네. 그것은 네. 실용 외교, 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본과의 핵 협력 문제는 뭐 네. 지금 당장 핵 개발을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핵 협력을 먼저 하자. 그래서 네. 첫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핵 개발에 착수하거나 어떤 그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 제한적인 핵 개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잠깐만 좀 인터럽션 하면 일본은 비핵화 3원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한일 핵 협력을 제안한다면 일본 측에서 동의할까요? 그건 이제 제가 일본에서 뭐 어떤 전문가 또 정부 관계자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강의를 해봤는데 일본 국민은 모두에 나왔지만은 비핵 정서가 아직은 강합니다. 네네. 그러나 네. 일본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평화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들은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해줄 뿐이다. 우리나라와 좀 반대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일본과의 어떤 핵 협력을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일본 내에서 정서가 그렇게 되군요. 한일 핵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일본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이제 올해 1월 20일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 이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 유럽들에 대해서 국방비 증액하고, 그 다음에 자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핵무기 보유도 괜찮다. 근데 사실은 그건 작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사실 커지고 있는 겁니다. 독립을 하란 얘기예요. 미국의 해군산에 의지하지 말고 니들 국가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라. 안보에 대해서 독립을 해라. 따라서 이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 대표님께서, 정성영 교수님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체 핵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쟁 가능성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은 정권이 폭망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의 우리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시간 제약이 있지만은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 NLL, 네. NLL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여기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그때 또 북한이 틈타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후 세계가 바뀌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 전문가들 대부분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절대 침공 안 한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침공한 다음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자기네들이 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과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봤으니까.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 이제 중국 가서 만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가 과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중국에 뭐 큰 악수회에 참가해서 거기 참가한 전문가들하고 또 중국 공산당 뭐 서기 그런 이제 그 책임자들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뭐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거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네. 과거에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고, 그리고 지금 계속 중국이 대만에 대한 포위 훈련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알 수 없는 거고, 또 트럼프도 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하는 말이 난 대답할 수 없다. 미리 그 얘기하면은 뭐 그 답을 알려주면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고, 또 한편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대만이 미국이 갖고 있던 반도체 다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대만 방어에 부정적인 얘기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한 전문가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콜비의 논리가 미 국방 정책을 주도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보다도 본토 방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NDR 최근에 내셔널 디펜스 리포트에 엘브리치 콜비 미 국방성 차관이 미 대중국 방어보다는 미 본토 방어에 치중해야 된다 그래서 대만, 한국에서 굉장히 우리는 당국자들 많이 충격을 받았죠, 사실. 그래서 그 콜비보다도 후퇴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뭐 대만 침공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오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게 2027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는 네. 저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중동에서도 뭐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던 뭐 사드 미사일이라든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갈됐다는 보도 나온 거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뭐 대만 유사나 이제 북한 도발 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뭐 사드 미사일이 고갈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이 동시에 몇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군데에서만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거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러우 전쟁처럼 장기화되고 또 다른 데서까지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자강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참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서 특별한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우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아시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을 하셨고 계속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많은 남북한 간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내셨어요. 협상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낸 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신 분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예.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분조차 말씀하시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진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기존의 비핵화 통일 구상은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또한 두 개의 전혀 다른 국가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공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평화 통일이랄지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끝난 얘기다. 상당 기간 적어도. 그래서 통일이라는 이상은 그분이 이렇게 그냥 정확한 워딩은 뭐라 하시냐면 남북한 통일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당분간 선반 위에 올려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육자회담 9.19 남북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분이에요. 평화 한반도 구상을 주도했던 우리 외교부 원로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도 이 한반도 핵무장 논의에 있어서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프로그램을 아쉬운 시간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창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시죠. 지금 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송민순 장관님도 그런 국장 변화를 또 본인의 책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대다수라면 좀 그렇습니까?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어떤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 접근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환상의 어떤 북한 비핵화에 매달리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핵 개발, 핵 무장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성장 박사님.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 핵무장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그런 토론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에 정성장 대표와 이창휘 전략 고문을 모시고 1시간 이상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트럼프가 지난 수요일 31일 공인을 했죠.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근식 교수님. 그렇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이전에 30여 년 이상 우리 잠수함대, 해군 잠수함대 사령부의 단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아주 전문가이시거든요. 이분을 모시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합의의 의미와 향후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교수님, 그다음에 정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